안녕하세요.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속으로 삭인 눈물입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왔다. 매화가 피기도 전에 날이 풀렸고 박순자는 아들 민준이 데려온다는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다. 걸레를 빨며 손이 트는 줄도 몰랐다. 아들이 오기 전날 밤 남편 영식은 소파에 기대어 뉴스를 보다가 한마디 했다. 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요즘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순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내 새끼가 데려오는 사람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싶었다. 혹시 서투르고 어설프더라도 내가 잘 가르치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뒤에 서 있던 여자 이수지는 순자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무시라고 하기엔 애매한 그 각도였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이 밝게 말했고 수지는 그 옆에서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방안을 훑어봤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살피듯이. 순자는 그 시선을 눈치채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었다. 어서 와요, 수진 씨. 밥 먹었어요? 내가 미역국 끓여뒀는데. 수지는 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말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벗어놓지 않은 채 안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미역국 냄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만 먹기도 서러워서 결국 영식 밥상에만 조용히 올려놓고 자기 몫은 국 없이 밥만 먹었다. 영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뉴스만 보고 있었으니까. 합가가 시작되었다. 처음 일주일은 그나마 나았다. 수진이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민준도 눈치를 보는 편이었다. 그러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순자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 수지는 10시, 11시가 돼서야 나왔다. 눈곱도 안 뗀 얼굴로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 씹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였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예요? 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뭐 먹고 싶어요? 하고 물었다. 수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된장찌개는 냄새나서 싫고 그냥 파스타나 해줘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파스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유튜브를 찾아가며 만들었다. 수지는 한 젓가락 먹더니 이거 면이 퍼졌네요 라고 말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런 날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수지는 집안일을 단 한 번도 자처하는 법이 없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도 청소기가 방 문 앞에 세워져 있어도 못 본 척이었다. 임신 중이니까 이해하자, 몸이 무거우니까 이해하자,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해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순자가 무릎을 꿇고 화장실 타일을 닦고 있는데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 됐어요? 놨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다.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다 됐어요가 아니었다. 놨어야 하는데 였다. 화장실이 수진 혼자 거신 양. 저녁이면 민준이 퇴근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수지는 사람이 달라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팔을 뻗으며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몸도 무겁고 어지럽고라고 말하면서 눈을 반쯤 감았다. 민준은 허겁지겁 옆에 앉아 등을 문질러줬다.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그러면 수지는 순자 쪽을 힐끗 보며 응,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겠어, 몸이 이런데라고 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국자를 꽉 쥐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이 수진인지 아니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다닌 자신인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입술이 하얗게 될 때까지 참았다. 영식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집안일에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밥상이 차려지면 먹고 TV가 켜져 있으면 보고 잠이 오면 자는 사람이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런 것은 그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순자가 밤에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닦고 있어도 영식은 그냥 자고 있었다. 코까지 골면서. 그렇게 달이 넘어갔다. 수진의 배가 더 불러오면서 집안의 무게 중심은 완전히 수진 쪽으로 기울었다.
순자는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 같았다. 가족이 아니었다. 가사 도우미였다. 그것도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직도 없는. 어느 날 순자가 수진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 씨,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수진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왜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지 않아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다. 순자는 그 대답을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들으니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웃었다. 그래요, 내가 잘 봐줄게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살짝 메었다.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어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민주는 감격해서 울었고 영식도 눈이 붉어졌다. 순자는 분만실 밖에서 기도했다.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게. 그 기도는 진심이었다. 아무리 수진이 얄미워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손녀는 작고 붉고 눈도 못 뜨는 채로 세상에 나왔다. 순자는 그 작은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름은 지아라고 지었다. 지혜롭게 살라고. 그런데 지아가 태어나고 나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훨씬 더. 수지는 이제 아이를 핑계로 모든 것을 순자에게 떠넘겼다. 새벽에 지아가 울면 순자가 일어났다. 낮에 지아 기저귀를 갈아야 하면 순자가 갈았다. 분유를 타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는 것도 순자였다. 수지는 유축기로 모유를 짜는 것 외엔 아이에게 손을 잘 대지 않았다. 어머니, 지아 좀 봐줘요. 나 머리 감아야 해서요. 어머니, 나 피곤한데 지아 좀요. 어머니, 지아가 자꾸 울어요. 뭔지 좀 봐줘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 말은 항상 명령문 앞에 붙는 접두어였다. 존칭이 아니었다. 순자는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몸이 움직이는 로봇이 된 기분이었다. 민주는 왜 몰랐을까? 아니, 몰랐던 걸까?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내는 항상 지쳐있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이 당연한 줄 알았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쓰러워했고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라고 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그걸 순자는 알고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어미가 되기 싫었다. 그게 자존심이었다. 아니면 어리석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영식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영식은 TV를 보다가 소리를 줄이지도 않고 왜 어디 아파? 하고 물었다. 순자는 잠깐 망설였다가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수진이가 너무 막대해서. 영식은 그때야 TV에서 눈을 떼고 순자를 봤다. 그 애가 뭘 어쨌는데? 순자가 하루하루 쌓인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파스타 이야기, 화장실 이야기, 아이 이야기. 영식은 다 듣고 나서 말했다. 내가 좀 참아. 지금 애기 키우는 중이잖아. 예민할 때야.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껐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영식은 TV 소리를 다시 키웠다. 그 이후로 순자는 더 이상 영식한테 말을 꺼내지 않았다. 민준한테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냥 혼자 삭혔다. 밥을 하면서 지아를 씻기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사귀고 또 사귀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밥이 타기도 했다.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멍하니 딴 생각을 하다가 그런 날이면 수진이 부엌에 나와서 어머니 밥 탔는데요 하고 말했다. 마치 채점을 하듯이. 지아가 돌이 지났을 무렵 민준이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순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 진지했다. 민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저희 캐나다로 이민을 갈 것 같아요. 순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다. 영식은 밥을 씹다가 멈췄다. 언제? 내년 봄이요. 수진이 쪽에 먼저 이민 간 친척이 있어서
거기서 도움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라서요. 수지는 그 옆에서 지아한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는 게 그 표정에서 보였다. 순자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지아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저 작은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버리면 언제 볼 수 있을까? 아니, 지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이 떠나는 것이었다. 그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고, 고등학교 때 도시락 쌌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파출부 일도 했던 그 아들이. 순자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앉아 냉수 한 잔을 마셨다. 창밖이 어두웠다. 아주 깊고 오래된 어둠 같았다. 출국일이 다가오면서 집안은 분주해졌다. 짐을 싸고 정리하고 버릴 것과 보낼 것을 나누는 동안 수지는 지시만 내렸다. 어머니, 저 박스 좀 테이프로 붙여줘요. 어머니, 이 옷들 세탁해서 접어줄 수 있어요? 어머니, 지아 짐은 어머니가 챙겨줘야 해요. 제가 다른 거 하느라고요. 순자는 했다. 다 했다. 마지막까지 해줬다. 그게 엄이었으니까. 그것밖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공항 가는 날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냥 하고 싶었다. 수지는 미역국 싫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순자는 끓였다. 자기 자식을 먼 길 보내는 어미의 마음으로. 민주는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수지는 한 숟가락 떠먹다가 그릇을 옆으로 밀었다. 지아는 아직 자고 있었다. 공항에서 순자는 지아를 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다. 지아는 뭣도 모르고 할머니 귀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순자는 웃었다. 눈물을 참으면서 웃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영상통화도 하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안 나왔다. 수지는 그 옆에서 여권과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다. 순자한테 작별 인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민준이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는 수속줄로 들어갔다. 지아가 민준 어깨 너머로 순자를 보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안내방송이 울리고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영식이 옆에 서서 가자라고 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순자는 창밖만 봤다. 하늘이 파랬다. 너무 파래서 오히려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빈 방들이 있었다. 지아가 쓰던 아기 침대가 아직 방 한켠에 있었다. 철거하지 않고 두고 간 것이었다. 순자는 그 침대 옆에 한참 서 있다가 손으로 난간을 짚었다. 차가웠다. 그냥 차가웠다. 처음엔 민준이 가끔 영상통화를 해왔다. 지아 얼굴도 보여줬다. 엄마, 지아가 HALL로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해봐. 지아가 까르르 웃으며 화면 속 순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슬펐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카카오톡 메시지 몇 줄로 줄어들었다. 엄마 잘 계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 세 글자가 순자는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 무렵부터 순자의 위가 이상했다.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도 아닌데 불편하고 가끔 통증이 왔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니 했다.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나아진 게 아니었다. 그냥 무뎌진 것이었다. 순자는 병원에 가자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혼자 가는 게 어쩐지 서글펐다. 영식한테 말하면 그냥 소화제 먹으라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달을 그렇게 버텼다. 어느 날 새벽 순자는 욕실에서 피를 토했다. 많지는 않았다. 새빨간 것이 세면대에 떨어졌다. 순자는 수돗물을 틀어 씻어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다. 외면해 왔던 게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다음 날 혼자 병원에 갔다. 내시경을 했다. 의사는 표정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말했다.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순자는 혼자 왔어요 라고 했다. 의사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과가 좀 좋지 않아요 라고 했다. 위암이었다. 그것도 3기 후반.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가게 간판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꽃집 앞에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다 평범한 풍경인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영식한테는 그날 저녁에 말했다. 나 위암이래. 영식은 젓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봤다. 오랫동안. 언제 알았어? 오늘. 혼자 갔어? 응. 영식은 밥상을 옆으로 밀고 일어나더니 순자 앞에 앉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가 또 말하려다가 결국 치료하면 되라고 했다. 순자는 그 말이 위로인지 회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응이라고 했다. 민준한테 연락이 갔다. 영식이 전화를 했다. 엄마가 위암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진짜요? 언제요? 얼마나 심해요? 영식이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옆 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다. 민준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 수진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른다. 전화기 너머의 수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은 오지 않았다. 들어오려다 일이 생겼다고 했다. 수진 쪽 사정이 생겼다고 했다. 지아가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다고 했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순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밥을 먹으면 구역질이 올라왔다. 몸무게가 줄었다. 영식이 치료받는 날은 데려다 줬다. 그것만큼은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뭘 해줘야 할지 몰랐다. 죽을 끓여주면 좋겠다 싶었지만 영식은 요리를 할 줄 몰랐다. 순자가 항암 치료 다녀와서 구역질을 참으며 죽을 끓였다. 자기가 먹을 죽을. 민준에게서 가끔 영상통화가 왔다. 지아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할머니 하고 불렀다. 순자는 모자를 쓰고 받았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걸 지아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영상통화 화면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가끔 배경에서 지나가다가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죠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죠. 그 말이 순자는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명령처럼 들렸다. 빨리 나아서 또 밥해주고 지아 봐주고 집안일 해야 하니까 그 뜻처럼. 반년이 지났다. 치료는 계속됐지만 암은 퍼지고 있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완치보다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나무를 봤다. 잎이 다 진 나무였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민준한테 전화를 했다. 직접 했다. 민준아, 엄마 좀 보고 싶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 나도 보고 싶은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알아. 그냥 보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준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보고 싶다는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순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영식은 매일 왔다. 병원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 손을 올리고 순자 얼굴을 보다가 할 말을 못 찾으면 창밖을 봤다. 어느 날 영식이 순자 손을 잡았다. 오래전에 잡아봤던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 손잡음이었다. 순자는 힘이 없어서 꽉 잡지 못했다. 그냥 손가락을 가만히 걸었다. 영식이 말했다. 미안해. 순자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 다 알면서 몰랐던 척한 것.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한 것. 그 세월에 대한 사과였다. 괜찮아라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그래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순자는 그냥 눈을 감았다. 민주는 오지 않았다. 끝내. 순자가 눈을 감은 건 어느 이른 봄 아침이었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영식이 옆에 있었다. 간호사가 와서 확인했다.
영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 일어나면 정말로 끝이 되는 것 같아서. 전화를 받은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엄마가요? 영식은 응이라고만 했다. 짧게. 전화기 너머에서 민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장례식은 언제래요? 비행기 표 알아봐야지. 순자의 장례에 처음으로 민준과 수진이 나타났다. 지아도 함께였다. 지아는 많이 컸다. 할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영정 사진 앞에서 지아가 이 할머니 누구야? 라고 물었다. 민준은 울면서 너희 할머니야 라고 했다. 수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의무 같은 표정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수진이 영식한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영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버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라고 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늙었다. 많이. 그 이후로 영식은 결정을 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집에, 이 동네에, 이 모든 것들 안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순자가 없는 공간에, 수진이 드나드는 공간에. 영식은 조용히 집을 처분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지방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순자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 데려갔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거기서 혼자 작은 집을 얻었다. 매일 아침 바다를 걸었다. 순자한테 하지 못한 말들을 파도 소리에 섞어 흘려보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참 어쩔 수 없다. 수진이 냄새를 맡았다. 집을 팔았다는 것을, 돈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를 끼고 나타났다. 민주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얼굴이 붉었다. 수치스러운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계조차 무너진 것인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식은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 아들을, 며느리를,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다 줬다.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이 사람들과 더 얽힐 의지도 없었다. 그냥 줬다. 순자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낸 삶의 흔적들이 담긴 그 돈을. 수지는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민주는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다. 아버지 눈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영식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순자가 좋아했을 것 같은 바람이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영식은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좀 더 일찍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 손을. 부엌에서 눈물 훔치던 그 손을.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던 그 입을. 뉴스만 보다가 자버린 그 밤들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없었다. 며칠 뒤 뉴스에서 항공기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영식은 밥을 먹다가 손을 멈췄다. 인천에서 캐나다로 향하던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다. 승객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영식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봤다. 이름들이 스크롤됐다. 한 줄 한 줄. 그리고 거기 있었다. 이민준, 이수진. 이름이 화면을 지나갔다. 영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래 봤다. 그 이름들을. 아들 이름을. 며느리 이름을. 지아 이름은 없었다. 지아는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화를 면한 것이었다. 영식은 그날 밤 혼자 바다를 걸었다. 파도가 발목까지 올라왔다. 차가웠다. 슬픈지 안 슬픈지 알 수 없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어떤 감정이 제일 큰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다. 순자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게 다행이라는 것.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순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걱정을 했을 것이고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으니까. 파도가 다시 왔다. 영식은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가 살아있다면 저 불빛을 좋아했을 것이다. 별 같다고. 예쁘다고. 영식은 파도를 등지고 걸었다. 집으로. 작고 조용한 집으로. 아무도 없는 그 집으로. 지아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라도. 마지막 남은 것. 순자를 닮은 것이 있는지 들여다봐야지. 그리고 이번엔 놓지 말아야지. 늦었어도 이번엔. 파도 소리가 멀어졌다. 밤이 깊었다. 낭독 기준 약 5,565분 분량, 전체적인 내용이 20분 분량 정도 밖에 나오지 않더라. 위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2만 자가 되도록 다시 작성해줘. 오후 1102 계획했다. 이야기를 상세히 확장하여 2만 자 작성 계획했다. 이야기를 상세히 확장하여 2만 자 작성 속으로 사귄 눈물.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왔다. 매화가 피기도 전에 날이 풀렸고 박순자는 아들 민준이 데려온다는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다.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에 낀 묵은 때를 이쑤시개로 긁어내고 주방 환풍기 필터를 꺼내 뜨거운 물에 삶고 베란다 유리창을 신문지로 문질러 얼룩 하나 없이 닦았다. 걸레를 빨며 손이 트는 줄도 몰랐다. 손마디가 갈라져 핏기가 배어나올 때쯤에야 그제서야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아들이 데려오는 사람을 처음 보는 날이니까. 민준에게 전화가 온 건 2달 전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울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순자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니, 차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들렸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엄마, 나 여자 생겼어. 근데 사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민준이 말을 잠깐 끊었다. 그 침묵이 길었다. 순자는 그 사이에 벌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돌렸다. 그리고 민준이 다음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알아버렸다. 아기가 생겼어요, 엄마.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나 됐어? 라고 물었다. 넉 달. 넉 달. 순자는 천장을 봤다. 남편 영식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기쁜 건지 걱정인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가슴 안에서 출렁였다. 손자 혹은 손녀가 생긴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분명히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그 순서가 마음에 걸렸다. 순자는 오래된 신앙인이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도 어떡하겠는가. 이미 생긴 일인 것을 낳아야지. 기르면 되는 것이지.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독이다가 또 한숨이 나왔다. 한숨을 쉬다가 또 다독였다. 새벽 3시였다. 다음 날 영식한테 말을 꺼냈다. 영식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뭔가를 씹듯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야, 너무 기대하지 마라. 요즘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순자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남편 특유의 방어 기제라는 걸 알았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싫어서 미리 마음에 선을 긋는 방식.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어깨를 펴며 말했다. 그래도 내 새끼가 데려오는 사람인데 잘 대해줘야지. 혹시 서투르고 어설프더라도 내가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영식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내 맘대로 해라. 그게 영식의 최대한의 표현이었다. 아들이 오기 전날 밤 순자는 반찬을 8가지나 만들었다. 임산부한테 좋다는 것들로만 골랐다. 시금치 나물, 미역국, 두부조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 혹시 육류를 좋아할까봐 소갈비찜도 끓였다. 2시간이 걸렸다. 냉장고에 찬압을 가득 채워 넣으면서 순자는 내심 뿌듯했다. 이 음식들을 보면 좋아하겠지. 정성을 알아주겠지. 순자는 그런 기대를 품었다.
철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뒤에 서 있던 여자 이수진은 순자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무시라고 하기엔 애매한 그 각도였다. 45도도 아니고 30도도 아닌 어딘가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그 각도로 목을 한 번 구부렸다가 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준이 밝게 말했고 수지는 그 옆에서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방안을 훑어봤다. 눈동자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창문에서 베란다로 훑고 다녔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살피듯이, 아니면 값을 매기듯이. 순자는 그 시선을 눈치채면서도 애써 웃음을 지었다. 볼을 당겨 올리는데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어서 와요, 수진 씨. 밥 먹었어요? 내가 미역국 끓여뒀는데 임산부한테 좋다고 해서. 갈비찜도 했고. 들어와요, 들어와. 순자는 한 발 물러서며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수지는 순자의 그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요라고 말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벗어놓지 않은 채 뒤꿈치를 뭉개며 안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에 삐딱하게 놓인 수진의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순자는 손을 뻗어 그것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무릎을 구부려 손으로 직접 신발코를 돌렸다. 그리고 일어나며 웃었다. 민준이 뒤에서 엄마 신경 써줘서 고마워라고 작게 말했다. 순자는 아이고 당연하지라고 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미역국 냄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2시간 동안 공들여 끓인 국이었다. 소고기를 듬뿍 넣고 참기름도 넉넉히 두르고 간도 딱 맞게 맞춘 미역국이었다.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수진 밥상에 올리면 또 싫다고 할 것 같고 결국 영식 밥상에만 조용히 올려놓고 자기 몫은 국 없이 밥만 먹었다. 영식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뉴스만 보고 있었으니까. 순자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봤다. 봄밤이었다. 벚꽃이 피기 직전에 뭔가 막 터져나오려는 듯한 공기가 떠있는 그런 밤이었다. 합가가 시작되었다. 처음 일주일은 그나마 나았다. 수진이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민준도 눈치를 보는 편이었다. 수진도 처음엔 어색해서인지 조금은 조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치 물이 스미듯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순자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 수진은 10시, 11시가 돼서야 나왔다. 처음엔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점차 패턴이 보였다. 11시에 나와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을 꺼내 서서 먹다가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 반찬 좀 짜요. 순자는 그래요? 다음엔 싱겁게 할게요라고 했다. 다음날 싱겁게 하면 이번엔 어머니, 이건 간이 없네요 라고 했다. 순자는 그때마다 네 알겠어요 하고 받아넘겼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밥 먹는 시간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식탁에 앉기 전에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어느 날 아침은 수진이 나오자마자 부엌을 흘낏 보더니 한마디 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예요? 아직 아침도 시작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으며 뭐 먹고 싶어요? 하고 물었다. 수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된장찌개는 냄새나서 싫고 김치찌개도 어제 먹었고 그냥 파스타나 해줘요라고 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주방에 홀로 서서 파스타라는 단어를 되새겼다. 파스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탈리아 음식 자체를 요리한 적이 없었다. 순자가 평생 해온 음식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와 제삿날 전과 명절 음식들이었다. 그래도 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켜서 파스타 만드는 영상을 찾아보면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멈추고 다시 보고 중간에 면이 너무 익을까봐 불 세기를 조절하면서 처음으로 파스타를 만들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소금을 넣고 마늘을 다지고 마트에 없던 재료는 편의점까지 뛰어가서 사왔다. 수지는 밥상 앞에 앉아 포크로 한번 휘저어 보더니 한 입을 먹었다. 씹다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거 면이 퍼졌네요 라고 했다. 그리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반 이상이 남은 채로. 순자는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의 남은 파스타를 상에서 치웠다. 부엌에서 그걸 쓰레기통에 버릴 때 손이 살짝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슬퍼서였다. 그런 날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됐다. 수지는 집안일을 단 한 번도 자처하는 법이 없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여도 수지는 자기 방에서 드라마를 봤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도 청소기가 문 앞에 세워져 있어도 걸레질이 필요한 바닥이 보여도 못 보는 사람이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보이는데 자기 일이 아닌 사람이었다. 임신 중이니까 이해하자. 몸이 무거우니까 이해하자. 처음 시집 온 집이라 어색하니까 이해하자.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한 겹 두 겹 이해의 천을 덮어가면서. 그러다 어느 날 그 이해라는 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는 순간이 왔다. 순자가 무릎을 꿇고 화장실 타일을 솔로 닦고 있는데 수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의 발이 순자의 손 옆 타일을 밟았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켰다. 그리고 수진이 한 말은 이것이었다. 다 됐어요? 났어야 하는데. 다 됐어요가 아니었다. 났어야 하는데 였다. 화장실이 자기 혼자 거신 양 무릎 꿇고 청소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양.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 잠깐만 요라고만 하고 타일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뻐근했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수진이 화장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갔다. 수도꼭지를 틀고 소를 씻었다. 물소리가 크게 났다. 그 덕분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저녁이면 민준이 퇴근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집 안 공기가 바뀌었다. 특히 수진이 바뀌었다. 거실 소파에 반쯤 누운 채로 핸드폰을 보던 수진이 민준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핸드폰을 소파 쿠션 아래에 슬쩍 밀어 넣었다. 그리고 양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게 그러나 매우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민준이 다녀왔어라고 하면 수지는 응,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몸도 무겁고 배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었다. 민준은 허겁지겁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뛰어와서 수진 옆에 앉아 등을 문질러줬다. 많이 힘들었어? 어디 많이 아픈 건 아니지? 병원 가볼까? 걱정 어린 목소리로. 그러면 수지는 순자 쪽을 힐끗 봤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말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겠어 몸이 이런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 순자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그 장면을 봤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와서 다시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국자를 좀 더 꽉 쥐다가 냄비를 저었다. 영식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집 안일에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밥상이 차려지면 먹고 TV가 켜져 있으면 보고 잠이 오면 자는 사람이었다.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그런 것은 그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아니, 잡혔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영식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세대였다. 그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밥상에 앉으면 된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순자가 밤에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어도 영식은 그냥 자고 있었다. 코까지 골면서. 그렇게 달이 넘어갔다. 수진의 배가 더 불러오면서 집안의 무게 중심은 완전히 수진 쪽으로 기울었다. 순자는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 같았다. 가족이 아니었다. 가사 도우미였다. 그것도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직도 없는 가사 도우미.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순자는 스스로 그 생각을 지우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 새끼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그 아들의 자식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또 한 겹을 덮었다.
어느 날 수진이 순자한테 조심스럽지도 않게 말했다.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 알아봤는데요. 순자는 잠깐 귀가 솔깃했다. 그러면 그동안 고민하던 것이 해결되는 거였다. 출산 후에 잠깐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수진이 이어서 한 말은 이것이었다. 근데 요즘 산후조리원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지 않아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갈 필요가 있나요? 어머니도 손주 봐주시고 싶으실 테고. 순자는 그 말을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들으니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도 손주 봐주시고 싶으실 테고 라는 그 말. 마치 순자의 욕구를 위해 순자가 봐줘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순자는 웃었다. 오랫동안 연습해온 그 웃음으로. 그래요, 내가 잘 봐줄게요. 말하는데 목이 살짝 메었다.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핸드폰을 꺼내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민주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눈이 새빨개졌다. 영식도 눈가를 손으로 문질렀다. 순자는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봤을 때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는 뭔가 단단히 붙들고 있던 것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름은 지아라고 지었다. 지혜롭게 살라고. 순자는 지아라는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불러봤다. 지아야. 우리 지아. 달랐다. 뭔가 달랐다. 그런데 지아가 태어나고 나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훨씬 더. 아이를 키우는 일의 대부분이 순자의 몫이 됐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다. 수진은 처음에는 모유 수유를 했다. 그것만큼은 수진이 직접 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순자가 했다. 새벽 2시에 지아가 울면 순자가 일어났다. 새벽 4시에 또 울면 또 순자가 일어났다.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는 것도 순자였다. 낮에 수진이 어머니, 지아 좀 봐줘요. 저 머리 감아야 해서요라고 했고 머리를 감고 나면 어머니,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아 계속 봐줘요라고 했다. 그렇게 쉬다가 민준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수지는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아를 안았다. 민준이 들어오면 아이를 잘 돌보는 엄마의 그림이 완성됐다. 순자는 그 뒤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순자는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영식에게 말을 꺼냈다. 방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다. 영식이 TV를 보고 있었고 순자는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보, 나 요즘 좀 많이 힘들어. 영식은 리모컨으로 볼륨을 낮추고 순자를 봤다. 왜 어디 아파?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수진이가 너무 막대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낯서야 한다고 들어오고 음식을 만들어놔도 맨날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 애기도 내가 다 보고 있고 민준이도 집에 오면 수진이 편만 들고 나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 순자는 말하면서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 말을 얼마나 오래 삼켰던가. 영식은 순자의 말을 다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순자는 그 침묵이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영식이 한 말은 이것이었다. 내가 좀 참아. 지금 애기 키우는 중이잖아. 예민할 때야. 자기 자식 낳고 힘든 건데.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맞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이 어쩌면 이렇게 아프게 들릴 수 있는 걸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껐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영식은 TV 볼륨을 다시 키웠다. 그 이후로 순자는 더 이상 아무한테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어차피 혼자 삭혀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말하는 걸 멈추게 된다. 순자가 그랬다. 밥을 하면서 사귀고 지하를 씻기면서 사귀고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시장을 보면서 사귀고 또 사귀었다. 오래되고 두터운 가죽처럼 감정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지아가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민준이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말을 꺼냈다. 밥 먹는 도중이었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불길한 예감이 왔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 진지했고 수지는 지아한테 밥을 떠먹이면서 눈을 밥상 위에 고정하고 있었다. 이미 다 결정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민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저희 캐나다로 이민 갈 것 같아요. 순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다. 실제로 순자는 손가락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영식은 밥을 씹다가 턱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것도 가만히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 영식이 물었다. 언제? 내년 봄이요. 수진이 쪽에 먼저 이민 간 친척이 있어서 거기서 도움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교육 환경도 좋고 지아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수지는 그 옆에서 숟가락으로 지아 입에 밥을 넣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는 게 그 침묵에서 보였다. 아니, 이건 수진이 결정하고 민준이 따른 일이라는 게 그 침묵에서 보였다. 순자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아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저 작은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버리면 자라는 걸 볼 수 없게 된다. 걸음마도 첫말도 유치원 가는 것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는 것이었다. 한때 자기 품 안에서 잠들던 그 아이가 새벽마다 기도했고 고등학교 때 도시락 쌌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파출부 일까지 했던 그 아들이 이제 바다 건너 나라로 가버린다. 순자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앉아 냉수 한 잔을 마셨다. 창밖이 어두웠다. 아주 깊고 오래된 어둠이 창에 기대어 있는 것 같았다. 출국일이 다가오면서 집안은 분주해졌다. 짐을 싸고 정리하고 버릴 것과 보낼 것을 나누는 동안에도 수지는 직접 손을 놀리기보다는 지시를 했다. 어머니, 저 박스 좀 테이프로 붙여줘요. 어머니, 이 옷들 세탁해서 접어줄 수 있어요? 어머니, 지아 짐은 어머니가 챙겨줘야 해요. 저는 다른 거 정리하고 있어서요. 순자는 했다. 다 했다. 마지막까지 해줬다. 마지막까지도 그게 자기 자리인 것처럼 묵묵히. 공항 가는 날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냥 하고 싶었다. 수진이 미역국 싫어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순자는 끓였다. 먼 길 떠나는 자식을 보내는 어미의 마음으로. 2시간 동안 불을 조절해가며 뭉근하게 끓였다. 민주는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엄마 맛있다. 순자는 그 말 하나에 눈이 뜨거워졌다. 수지는 한 숟가락 떠먹다가 그릇을 옆으로 밀었다. 아무 말도 없이. 공항에서 순자는 지아를 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다. 지아는 할머니 귀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킥킥 웃었다. 순자도 웃었다. 눈물을 참으면서 억지로 웃었다. 볼이 당겨지는 게 아팠다. 민준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키가 훌쩍 큰 아들의 팔이 등을 감쌌을 때 순자는 오래된 감촉을 느꼈다. 이해가 어릴 때 안기던 그 온기가 거꾸로 왔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엄마도 건강해야 해요. 민주는 울었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안 나왔다. 입을 열면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질 것 같아서. 수지는 그 옆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다. 순자한테 마지막 인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민준이 수속줄 안으로 들어갔다. 지아가 민준 어깨 너머로 순자를 봤다. 그 눈이 맑았다. 뭔지도 모르면서 손을 흔들었다.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지아의 얼굴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리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었다. 영식이 옆에서 가자라고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순자는 창밖만 봤다. 하늘이 파랬다. 너무 파래서 오히려 낯설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빈 방들이 있었다. 지아가 쓰던 아기 침대가 한쪽 방에 남겨져 있었다. 가져가기엔 너무 크고 번거로워서 두고 간 것이었다.
순자는 그 침대 옆에 한참 서 있다가 손으로 난간을 짚었다. 차가웠다. 순자는 그 차가움이 손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올라오는 걸 느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이 조용함이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민준이 가끔 영상통화를 해왔다. 주 한 번씩. 지아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할머니 하고 불렀다. 지아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민준이 보여줬다. 엄마, 지아가 이번 주에 사과라는 말 배웠어요. 지아야, 할머니한테 해봐. 지아가 까르르 웃으며 사과 하고 말했다.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슬펐다. 화면 속 지아를 향해 손을 뻗고 싶었다. 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주기가 길어졌다. 주 한 번이 격주로, 격주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러다 어느 때부터인가 카카오톡 메시지 몇 줄로 줄어들었다. 엄마 잘 계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 세 글자. 순자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한참 들여다봤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무렵부터 순자의 위가 이상했다. 밥을 먹으면 체하는 것도 아닌데 불편하고 가끔 통증이 왔다.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니 했다. 소화제를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나아진 게 아니었다. 그냥 무뎌진 것이었다. 증상은 계속됐다. 밥맛이 없어지고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순자는 병원에 가자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혼자 가는 게 어쩐지 서글펐다. 영식한테 말하면 그냥 소화제 먹으라고 할 것 같았다. 실제로 한 번 말했을 때 영식은 정확히 그렇게 말했다. 소화제 먹어,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말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달을 그렇게 버텼다. 버티는 것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법이다. 순자는 아픈 것도 혼자 버티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순자는 욕실에서 피를 토했다. 많지는 않았다. 새빨간 것이 세면대에 떨어졌다. 순자는 수돗물을 틀어 흔적을 씻어냈다. 손이 떨렸다. 차가운 수돗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이게 뭔지는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천천히 변한 것들은 알아채기 어려운 법이다. 다음 날 혼자 병원에 갔다. 내시경을 했다. 의사는 결과를 보면서 표정을 조심스럽게 관리했다.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의사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순자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결과가 좀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됐다. 위암이었다. 3기 후반. 거의 4기에 가까운.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의사 얼굴을 봤다. 의사가 무언가를 더 설명하고 있었다. 치료 방향에 대해, 항암제에 대해, 입원 일정에 대해. 순자의 귀에는 그 말들이 조각조각 들어왔다가 나갔다.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그럴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몸이 그만 괜찮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던 것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가게 간판이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꽃집 앞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다 평범한 풍경인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거친 것처럼. 그날 저녁 영식에게 말했다. 나 위암이래. 영식은 젓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봤다. 오랫동안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게 언제였던가 그 생각이 영식의 눈 안에 잠깐 스쳐갔다. 언제 알았어? 오늘. 혼자 갔어? 응. 영식은 밥상을 옆으로 밀고 일어나 순자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가 또 열었다가 결국 치료하면 되라고 했다. 순자는 그 말이 위로인지 회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응이라고만 했다. 민준한테는 영식이 전화를 했다. 엄마가 위암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민준이 들어온다고 했다.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순자는 그 소리를 방에서 들으며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아들이 오는구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나 민준은 오지 않았다. 들어오려다 일이 생겼다고 했다. 수진 친정 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했다. 다음 달엔 꼭 가겠다고 했다. 다음 달이 됐다. 지아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어서 이번에도 어렵다고 했다. 그 다음 달이 됐다. 이번엔 민준 본인이 바쁜 시기라고 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빗에 조금씩 붙어 나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졌다. 어느 아침에 베개에서 일어났을 때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순자는 그걸 손으로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거울은 보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래도 먹어야 했다.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으니까. 구역질을 참아가며 조금씩 먹었다. 몸무게가 계속 빠졌다. 영식은 치료받는 날마다 병원에 데려다 줬다. 그것만큼은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죽이라도 끓여주면 좋겠다 싶었지만 영식은 요리를 할 줄 몰랐다. 라면 끓이는 것도 어설펐다. 결국 순자가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구역질을 참으며 자신이 먹을 죽을 직접 끓였다. 주방에 서서 냄비를 저으면서 이게 무슨 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그냥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민준에게서 가끔 영상통화가 왔다. 순자는 항상 모자를 쓰고 받았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것을 보여주기 싫었다. 지아가 화면에 나오면 반가웠다. 지아는 이제 제법 말을 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했다.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지아야. 수지는 영상통화 화면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가끔 배경에서 지나가다가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죠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명령처럼 들렸다. 그 말 뒤에 뭔가가 생략된 것 같았다. 빨리 나아서 오래오래 살면서 또 해줘야 하니까 같은. 반년이 지났다. 치료는 계속됐지만 암은 퍼지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완치는 어렵다고. 이제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 나무를 봤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 창밖에 있었다. 앙상한 가지가 하늘을 긁고 있었다. 저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날 것이다. 나는 민준한테 전화를 했다. 영식이 하는 게 아니라 순자가 직접 눌렀다. 민준아. 엄마. 어떻게 전화를 다 하고. 민준의 목소리가 놀랍고 반가운 기색이었다. 순자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엄마 좀 보고 싶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도 보고 싶은데. 요즘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 달쯤엔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 알아. 그냥 보고 싶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다음 달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말은 하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졌다. 순자는 병원에 입원했다.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영식은 매일 왔다. 매일 오는 것만큼은 틀리지 않았다. 병원 의자에 앉아서 무릎에 손을 올리고 순자 얼굴을 봤다. 말을 잘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할 말을 못 찾으면 창밖을 봤다가 다시 순자를 봤다가 했다. 어느 날 영식이 순자 손을 잡았다. 오래전에 아주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 손잡음이었다. 순자는 힘이 없어서 꽉 잡지 못했다. 그냥 손가락을 가만히 걸었다. 영식이 말했다. 미안해. 순자는 그 말이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알았다. 다 알면서 몰랐던 척한 것.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한 것. 화장실 청소하는 아내를 보지 못한 척한 것. 부엌에서 우는 아내를 몰랐던 척한 것. 그 많은 세월에 대한 것이었다.
괜찮아라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다. 그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순자는 그냥 눈을 감았다. 영식의 손이 느껴졌다. 그걸로 됐다. 민주는 끝내 오지 않았다. 순자가 눈을 감은 건 어느 이른 봄 아침이었다. 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영식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나서 영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 일어나면 정말로 끝이 되는 것 같아서. 창밖에 봄 햇살이 밝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밝은 날에 민준에게 영식이 전화를 했다. 엄마 갔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로 울었다. 그 울음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랑보다 게으름이 컸던 것이다. 사랑은 있었는데 표현이 없었고 마음은 있었는데 몸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진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장례식은 언제래? 비행기 표 알아봐야지. 영식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순자의 장례에 민준과 수진과 지아가 나타났다. 지아는 많이 자라 있었다. 걸음걸이도 말하는 것도 많이 컸다. 순자가 보지 못한 시간만큼 지아가 영정 사진 앞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물었다. 아빠, 저 할머니 누구야? 민준은 그 말에 울면서 너희 할머니야라고 했다. 지아는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 기억 안 나. 민준은 더 심하게 울었다. 수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슬픔이라기보다 의무를 수행하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잘 다듬어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 오래 써온 근육이 아닌 근육으로 만들어낸 표정 같았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영식한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영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버지, 급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라고 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늙었다. 많이 늙어 있었다. 그동안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늙는 것을 봤는데 그러는 동안 자신도 늙은 것이다. 영식은 결정을 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집에, 이 동네에, 이 모든 것들 안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순자가 없는 공간에 수진이 드나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수진이 이 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던 것들이 눈에 밟혔다. 청소하는 아내를 낯서야 한다며 비켜달라 했던 그 장소가 눈에 밟혔다. 영식은 조용히 집을 처분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민준에게도 수진에게도. 그리고 남쪽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순자를 한 번도 데려가지 못했던 곳. 살아있을 때 바다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자고만 했던 그곳으로. 그것이 죄스러워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곳에 가고 싶어서였는지 영식 스스로도 몰랐다. 작은 집을 얻었다. 창에서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다. 매일 아침 해 뜰 때 일어나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영식은 걸으면서 말을 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순자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미안해. 더 잘해줄걸. 그날 화장실 청소하던 거 알고 있었어. 그날 부엌에서 우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하지 않았어. 파도가 그 말들을 받아서 끌고 갔다. 모래 속으로. 그러나 조용한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다. 수진이 냄새를 맡았다. 집을 팔았다는 것을. 돈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민준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영식은 짧게 대답했다. 나 괜찮다. 아버지, 집 파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이라도 하시지. 내 집 내가 파는 거다. 민준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 끊겼다. 며칠 뒤 민준과 수진이 나타났다. 그것도 변호사를 데리고.
영식의 작은 집 앞에 차가 한 대 섰다. 민준이 내렸다. 수진이 내렸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더 내렸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다. 영식은 창으로 그 장면을 봤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변호사가 말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분의 생존 시에는 자녀도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으며 영식은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의 얼굴을 봤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그 옆에 수진은 차분하게 앞을 보고 있었다. 시선이 영식의 얼굴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서류로 이동했다. 마치 잘 준비된 회의에 참석한 사람처럼. 영식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다 줬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이 사람들과 더 엉킬 의지도 없었다. 순자가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세월이 담긴 그 돈이었다. 파출부 일까지 하며 벌었던 돈이었다. 이쑤시개로 타일 사이를 닦던 손으로 모았던 재산이었다. 그걸 다 줬다. 수지는 서류를 가방에 정리하며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민주는 나가면서 한번 돌아봤다. 아버지 눈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영식은 의자에 앉았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짠 냄새가 났다. 영식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오래 감고 있었다. 머릿속에 순자 얼굴이 떠올랐다. 젊었을 때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다. 뭘 보고 웃었던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냥 웃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아침에 영식은 라디오를 켜두고 밥을 먹는 습관이 생겼다.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조용한 것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다가 뉴스 시간이 됐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식은 젓가락을 든 채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의 움직임이 멈췄다. 오늘 새벽 태평양 상공에서 인천발 밴쿠버행 여객기와 관제탑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항공사는 현재 비상수색에 나서고 있으며 탑승객 명단을 확인 중입니다. 영식은 라디오를 봤다. 작은 상자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뉴스는 계속됐다. 탑승객 수, 출발 시간, 마지막 교신 위치. 영식은 일어나서 TV를 켰다. 화면에 항공기 사진이 나왔다. 뉴스 자막이 흘렀다. 탑승객 명단. 화면 아래로 이름들이 스크롤됐다. 영식은 화면 가까이 다가갔다. 이름들이 지나갔다. 한 줄 한 줄. 영식의 눈이 글자들을 따라갔다. 이민준, 이수진. 영식은 그 이름들을 봤다. 한참 봤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화면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영식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TV는 계속 뉴스를 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항공기 실종에 대해 설명했다. 지도에 비행 경로가 표시됐다. 영식은 그것을 보다가 TV를 껐다. 조용해졌다. 바닷바람 소리만 들렸다. 지아는. 영식은 핸드폰을 들었다. 민준 번호로 전화를 했다.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진 번호로 전화를 했다.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영식은 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다가 다른 번호를 떠올렸다. 수진의 친척 캐나다에 먼저 가 있다고 했던 사람. 민준이 합가 초기에 말했던 그 사람. 번호를 어디선가 받아 저장해 두었던 것 같았다. 연락처를 뒤졌다. 있었다. 전화를 했다. 한참 만에 받았다. 통화가 됐다. 지아는 그 집에 있었다. 비행기 타는 날 그 집에 맡겨졌다가 부모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모른 채 아직 거기 있었다. 지아는 살아있었다. 그날 밤 영식은 바다를 걸었다. 파도가 발목까지 올라왔다. 차가웠다. 봄이라고 했지만 바닷물은 아직 겨울 온도였다. 걸으면서 영식은 슬픈지 안 슬픈지를 가늠해 보려 했다. 아들이 죽었다. 며느리가 죽었다. 슬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가슴 안이 복잡해서 슬픔 하나가 맨 앞에 나오질 못했다. 죄책감이 있었다. 조금 더 잡아둘 걸, 조금 더 같이 있을 걸, 아니면 도장을 찍지 말 걸.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순자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다면 순자는 그 마지막 날에도 아들 걱정을 하며 눈을 감았을 것이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을 것이다. 파도가 또 왔다. 발밑 모래가 빨려 들어갔다. 영식은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었다.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일정하게.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규칙적으로.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저 불빛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별 같다고 했을 것이다. 예쁘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옆에 서 있었을 것이다. 영식 곁에. 영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작은 불빛이 보였다. 켜두고 나온 거실 전등이었다. 작고 따뜻한 불빛이었다. 영식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지아를 데려와야겠다. 그 아이라도. 남은 것. 그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 순자를 닮은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저 불빛을 보고 예쁘다고 했을 것처럼 지아도 언젠가 바닷가의 등대 불빛을 보고 예쁘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엔 놓지 말아야지. 늦었어도 이번엔. 파도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밤이 깊었다. 별이 많았다. 지금까지 그들이 사는 세상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행복하세요.